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김상원입니다. 오늘은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약물 이상 반응 원내 세미나 강의로 중증 피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증 피부 이상 반응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임상 양상들은 어떠한지, 이들 질환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면 예측이 가능한지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이상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반응이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약물 알레르기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약을 쓰고 나서 이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발진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양하게 호흡기 또는 혈액학적 또는 간 손상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경험들을 하시지만 사실 피부로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드러기가 있으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숨이 찬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피부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발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발현이면서 또 굉장히 내부장기 침범까지 나타나고, 따라서 모탈리티가 큰 질환이어서요, 굉장히 관심을 높게 가져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 용어가 길어서 흔히 스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질환을 흔히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질환으로 톡식 앱실말 네크롤라이시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질환이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겹쳐서 나타나는 오버랩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흔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애매한 그런 환자들이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스티븐스 존슨 신드롬과 달리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질환으로 드레스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어 자체가 굉장히 길어서 약칭을 드레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풀네임은 drug rash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 그러니까 용어로만 따져보면 호상구증과 전신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피부 발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질환이 AGEP이라고 또 약칭하는 Acute Generalized Exanthematous Pustulosis, 이런 질환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티븐 존슨 신드롬 살펴보면 여기 그림에서 맨 왼쪽에 보이는 것이 매큘로파퓰라 이럽션, 흔히 이제 피부 발진, 약진이라고 부르는 이런 질환인데요. 이때에서는 이제 이 환자가 심하지 않고 또 심하더라도 이렇게 물집이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스티븐 존슨 신드롬 환자에서는 피부에 디테이치먼트가 일어나서 이런 수포를 형성을 하고, 심하면은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피부 박리가 굉장히 심한 상태를 흔히 톡식 에피데멀 네크로라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티븐 존슨 신드롬과 톡식 에피데멀 네크로라이시스가 경계가 좀 애매하다라고 했었는데, 흔히 이제 명확히 나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피부 박리가 30%가 넘어가면 TEN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렇게 피부 박리가 심할수록 모탈리티, 사망률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스티븐 존슨 신드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점막 침범이 있다는 건데요. 단지 이제 피부만 심하다 해서 피부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환자의 눈과 입술, 그 다음에 성기 부분, 이런 부분 점막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실은 굉장히 눈에 충혈이 심한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실명을 하는 그런 환자들 많이 보게 되고, 또 구강 침범이 있어서 잘 못 먹고 영양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환자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경험했던 환자인데, 이 환자 처음에 심했던 것이 단지 이제 피부 소견이지만 환자가 입술 주위 또는 입안에 굉장히 염증이 심했었고, 그 다음에 전신적인 이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피부 점막 외에도 열이 나는 것이 특징적이고, 또 간 손상을 동반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위장관 증상 또는 폐나 신장을 침범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드레스보다는 이런 전신적인 침범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오히려 피부가 심하게 손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스티븐 존슨 신드롬에서는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다 보니까 마치 화상 환자에서 감염이 문제가 돼서 또 폐혈증과 이로 인한 사망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피부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 환자가 얼마나 심하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예측하는 지표를 쓰게 되는데요. TEN에서는 이 스코텐 지표를 많이 씁니다. 환자의 성별 또는 멀리 가는 지동반 여부, 하트레이트 또는 에피데멀 디태치먼트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동원해서 이런 스코어를 하고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모탈리티가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스티븐 존슨 신드롬보다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스카에 해당을 하는 것이 드레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약물 유발 과민 증후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까 이게 피부 발진뿐만 아니라 호상구 증가증이 특징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스티븐 존슨 신드롬에서는 호상구 증가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데 드레스에서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이제 호상구 증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 20%, 많게는 30, 40, 50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환자를 보고 오신다면 이 환자가 드레스가 아닐까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전신 증상으로서는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임파선의 비대 그리고 이제 혈액학적으로는 호상구 증가증과 함께 이제 비특이적인 림포사이트의 증가들 간 손상이 흔히 동반되는데 그래서 AST, ALT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에이잽은 호상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뉴트로필, 중성구가 증가하는 그런 질환이어서요. 이때는 이제 고름처럼 잡히는 농포들을 많이 동반하는 것들이 특징이고, 그래서 굉장히 누런색의 이런 피부 병변들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를 이제 진단을 하는 절차를 본다면 먼저 피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을 쓰고 나서 피부 이상 반응을 보였던 환자 단순히 이제 피부에만 국한된 병변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전신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발열을 동반하거나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호상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림포사이토시스를 보이거나 전신적인 증상으로 이제 림파도노파지를 동반한다면 이제 스카가 아닐까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내부 장기 침범 그래서 흔히 평가하셔야 될 게 간 기능 검사를 해서 ASALT 정상인지 비루빈이 높진 않은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또는 엑스레이에서 패치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각각의 임상 양상에 따라서 스티븐 존슨 신드롬, TEN, 드레스, 에이즈F 이런 것들을 감별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질환이 있으면 약을 빨리 끊는 것이 이제 치료에서 가장 근간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약이 원인 약물일까가 궁금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흔하게 이루어지는 약들이 안티컨버선트 또는 항생제, 알로퓨리놀, 엔세이드 이런 약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들이고 또 여러 과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이어서 우리 과에서 내가 처방한 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 처방한 약들이 혹시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쓰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있다가 심지어는 몇 개월 있다가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시드 같이 흔히 쓰는 약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약들을 다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원인 약물을 빨리 중단을 하여야만 환자의 애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순간에서는 이제 꼭 필요한 약 외에는 먼저 다른 약들을 다 중단해 보는 것을 권고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약을 중단하더라도 더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단지 환자한테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이제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피부에 심각한 이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화성 환자에 준한 피부 관리가 필요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나 입안 구강 관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피부를 통한 이제 수분 손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수액이나 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드레싱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피부에 심한 염증들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쓸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딱 이 약을 쓰면은 애호가 확실하게 달라진다 이렇게 권고할 만한 확실한 치료 방법은 없지만 흔히 사용되어 있는 것이 고용량의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최근에는 이제 IV 이뮤노글로불린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환자에서 예측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환자들이 흔히 쓰는 약으로 이렇게 전신적인 피부에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 의료인들에게 타지게 되죠. 아니 이렇게 심각하고 무섭고 죽을 뻔하다 하는 고비라고 하는 이런 약을 어떻게 나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처럼 이런 것들 미리 검사하면 내가 이런 약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환자가 물어볼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입원한 환자에서 흔히 항생제에 대해서는 피부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흔히 이제 피부 이 항생제가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지를 미리 알아내겠다라는 접근을 미리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도 이런 스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스킨 테스트를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스킨 테스트는 스카를 예측을 하는데 전혀 도움되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제 스킨 테스트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이제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의 과민 반응을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에서는 주로 타입 1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IgE에 의해서 매개되는 두드러기나 이제 천식과 같은 또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예측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어서 이 환자가 과거에 이런 병력이 있으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스킨 테스트가 모든 종류의 과민 반응이나 알레르기를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카에서는 IgE로 인해서 매개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피부 반응이나 또는 스페시픽 IgE, 특이 IgE를 혈액으로 검사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이 환자가 선천적으로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걸릴 수 있겠다는 관심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발생을 할 때에도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으면 내가 특정한 암이나 아니면 면역학적인 질환의 위험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요. 약물 알레르기나 이런 반응에서도 유전적인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다른 것보다도 스카의 발생에서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물 알레르기의 기전을 고려하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물이 들어오면 이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처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원 제시세포에서 이걸 처리한 다음에 T셀한테 이걸 제시를 하면 T셀이 항원이 들어왔네, 알레르기 물질이야 라고 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안티젠 프레젠팅을 하는 그 기구인 그 HLA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HLA는 휴먼 류코사이트 안티젠이라고 해서 백혈구에 있는 안티젠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항원을 제시하는 기구이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는 6번 염색체에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HLA 타이핑을 하는 것은 임상에서는 흔히 그 장기 이식 과정에서 콩팥 이식을 하거나 이럴 때 조직 적합성을 검증할 때 하는 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그렇게 장기 이식에도 관여를 하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도 어떠한 HLA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항원으로 인지해서 문제를 일으킬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HLA는 클래스 1, 2, 3 크게 나누고요. 흔히 이제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중요한데, 클래스 1에는 HLA, A, B, C, 클래스 2에는 DR, DQ, DP가 있습니다. 흔히 알레르기 반응에서는 클래스 1 안티젠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HLA-A에도 이제 그 안에 그 세부적인 A형에 따라서 번호를 붙여 나가면서 어떤 유전자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스카이에서 HLA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 16년 전에 이제 대만에서 스티븐 존슨이 있었던 사람과 그 카바마제핀을 복용하고 스티븐 존슨이 발생한 사람과 또 이 약을 먹었는데 멀쩡했던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특정한 HLA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B150이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가 이 환자에서는 100% 양성으로 나온 반면에 이 약을 먹고 괜찮았던 환자는 3%밖에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대만에서만 그러냐라고 해서 여러 나라에서 검증을 했었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유의하게 나왔고, 이제 FDA에서는 카바마제핀을 쓰는 사람에서 스카 발생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HLA B150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만에서는 그래서 이 카바마제핀을 처방하는 사람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수가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상에서는 HLA B150을 검사하여 스크리닝을 할 거를 권고하는 내용이 이제 드럭 레이블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유전학적으로 위험군의 인종 환자를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HLA B1502가 흔히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인종에서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약들을 살펴보면 주로 아시아인들, 구체적으로는 주로 중국계 아시아인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계 아시아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 HLA-B150의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아시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이 약을 또 쓰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테 약을 줬는데 스카가 발생을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어? 라는 항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계 아시안들에서는 이 검사를 하는 것들을 이미 FD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임상에서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스카의 검사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더 이상의 학문적인 관심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카바마제핀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스카와 연관성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약이 또 알로프리놀입니다. 알로프리놀은 이제 통풍의 치료에서도 쓰이고, 최근에는 이제 요산이 높은 사람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알로프리놀을 쓰고도 드레스와 같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연관성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HLA B5801이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아까 그 HLA B1502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약마다 서로 다른 얼릴들이 이런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프리놀의 드럭 레이블을 살펴보면 이제 HLA B580을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에는 이르고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고유산증이 있어서 알로프리놀을 써야 하는 사람에서 유전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얼일이 있으면 고위험군이니까 대체 약을 쓰고, 만약에 없으면은 이 알로프리놀을 쓰는 전략을 해봤더니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임상적인 근거가 쌓여가면 이제 알로프리놀을 쓰는 환자에서도 유전적인 검사의 유용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바마제핀, 알로프리놀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신경과 질환에서 흔히 쓰는 라모트리진, 페니토인, 술퍼나마이드 이런 약들에서도 유전적인 연관성이 밝혀지는데, 이제 이게 나라마다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큰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나라마다 이런 얼릴의 빈도가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느냐는 나라마다 근거들이 좀 쌓여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드럭 레이블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이런 근거가 쌓여지면서 앞으로 실생활에 또는 실제 의료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카 환자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경험을 했고, 또 조기에 발견해서 쉽게 이제 좋아졌던 그런 환자들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또는 이제 실명을 했거나 굉장히 위중한 또는 사망을 한 그런 환자들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펀드를 마련을 해서 이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나 아니면 보호자가 이런 증례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인과관계와 적합성을 판단을 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다음에 진료비, 장례비,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용을 해보세요 라고 권고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중증 피부 이상 반응 스카는 치명적인 유해 반응이어서 스티븐 존슨 신드롬, TEN, 드레스, 에이즈업들이 여기에 포함하고, 굉장히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예측이 어렵고, 이 환자에서는 발생을 조기에 확인을 하여 중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HLA와 같은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예측을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임상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